2025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작업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두 국가가 서 있는 국제 질서와 국가 역량의 본질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한쪽은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산업국가이자 첨단 기술 강국이고, 다른 한쪽은 개발도상국의 문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외부 의존 구조에 놓여 있는 국가다. 이 비교는 누가 더 강한가를 묻기보다는 왜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비군사적 기초체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구는 약 5,200만 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실제 군사동원이 가능한 가용 인구만 해도 2,600만 명을 넘는다. 반면 캄보디아의 전체 인구는 약 1,700만 명, 가용 인구는 800만 명 수준에 그친다. 단순 수치만 놓고 봐도 전쟁 수행 능력의 토대가 되는 인적 자원에서부터 이미 큰 차이가 난다. 인구 규모는 병력뿐 아니라 산업 인력, 기술 인력, 전시 생산 능력까지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경제력의 차이는 더 극명하다. 2025년 기준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4위권으로 평가되며 캄보디아는 92권에 머문다. 이 차이는 국방 예산의 절대 규모와 지속 가능성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군사력은 단발성 무기 구매로 완성되지 않는다. 연구개발, 양산, 유지보수, 훈련, 교리 발전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투자 구조가 필요하다. 이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며 한국은 그 조건을 이미 갖춘 상태다. 자원과 산업 기반에서도 격차는 명확하다. 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아니지만 정유와 화학, 철강, 조선, 기계, 전자산업을 바탕으로 군수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완성된 제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캄보디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사실상 없고 제조업 역시 외국 자본과 해외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다. 봉제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기술 축적과 생산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고도의 군수산업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어렵다. 캄보디아의 현대사는 군사력 형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과거 크메르 루즈 정권 시기의 극단적인 폭정과 이후 베트남의 침공, 장기간의 내전은 국가의 지식인 계층과 전문 인력을 거의 붕괴시키다시피 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손실을 넘어 군사기술과 전략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두뇌 자원의 단절을 의미한다. 의료, 교육, 공학 전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군의 현대화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했지만 체계적인 교육 투자와 산업 육성을 통해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기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단순히 병력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화력, 기동, 정보, 지휘, 통제 전반을 결합한 현대적 군 구조를 목표로 발전해온 것이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격차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국제 환경이다. 한국은 동맹체계 속에서 군사기술과 작전 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고 독자 전력 강화 역시 병행해왔다. 반면 캄보디아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군사 전략에서도 자율성을 잃어가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는 스스로 군사력을 키우기보다는 특정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제한된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을 키운다. 결국 2025년 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 차이는 단순한 장비수나 병력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구조, 경제력, 산업 기반, 역사적 경험, 국제질서 속 위치까지 모든 요소가 누적된 결과다. 이 토대 위에서 실제 군사조직과 병력 구조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 격차는 병력 숫자만 비교해서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핵심은 병력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제도와 교리 아래에서 운용되는가에 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군의 상비병력은 약 45만 명 수준이며 여기에 27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체계가 결합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단기간 내 대규모 병력을 재편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한국군 병력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인력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훈련 체계다. 의무복무를 통해 확보된 병력은 단기간에 숙련된 전투원으로 양성되고 전역 이후에도 예비군 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이는 단기 충돌뿐 아니라 장기전, 총력전에 대비한 구조로 국가 전체가 전쟁 수행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군사 시스템과 연결된 형태다. 반면 캄보디아는 법적으로는 징병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모병제에 가깝다. 18세 이상 남성에게 최대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적 여건과
행정적 한계로 인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군은 자원 입대한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복무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길다. 병력의 수 자체는 약 22만 명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지만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동원체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전투 지속 능력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군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예비군과 동원체계를 통해 빠르게 전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반면 캄보디아군은 현재 확보된 병력이 사실상 전부라고 볼 수 있다. 장기전이나 대규모 충돌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급격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병력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력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가다. 병력의 질적 측면에서도 차이는 뚜렷하다. 한국군은 보병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포병과 기계화 전력을 핵심 전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병사가 총을 들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화력과 기동, 정보가 결합된 현대적 전투 방식을 전제로 한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육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안에서도 보병 의존도가 매우 크다. 포병과 기계화 전력은 존재하지만 현대적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보병 장비를 보더라도 격차는 분명하다. 캄보디아군의 제식소총은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도입된 구형 무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중국제 56식 소총과 81식 소총이 대표적이며 7.62 X39mm 탄을 사용하는 무기가 주력이다. 여기에 일부 부대에서는 5.56mm 계열탄을 사용하는 소총도 혼용하고 있어 탄약체계의 통일성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구조는 평시에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시에는 보급과 유지 측면에서 심각한 약점으로 작용한다. 특이한 점은 캄보디아 특수부대 일부에서 한국산 소총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량 도입에 불과하지만 역설적으로 캄보디아군 전체 보병 장비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 주력 부대가 아닌 특수부대에서조차 외국산 무기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자국 군수 산업 기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군의 경우 상황은 정반대다. 보병 개인 장비부터 시작해 전차, 자주포, 미사일까지 대부분의 핵심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최소한 통제 가능한 구조 안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립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의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의미한다. 병력 구조와 장비 체계가 하나의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군과 캄보디아군의 차이는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크게 벌어져 있다. 이처럼 병력 규모와 제도, 장비 운용 방식까지 비교해보면 두 국가의 군사력 차이는 단순한 숫자 비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격차임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차이가 육상 전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는지 다음 단계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육상 전력은 국가의 군사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분야다. 전차와 포병, 장갑차의 숫자와 성능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누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낸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과 캄보디아의 육상 전력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단순한 우열을 넘어 시대 자체가 다르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먼저 전차 전력에서 격차는 압도적이다. 한국은 22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현대화된 주력 전차다. 이 전차들은 단순히 장갑이 두껍다는 수준을 넘어 정밀 사격 능력과 기동성, 통합 전장 관리 체계를 갖춘 현대 전용 장비다. 반면 캄보디아가 보유한 전차는 약 60대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도입된 구형 전차들로 구성되어 있다. 캄보디아 전차 전력의 중심은 T-54와 T-55 계열이다. 이 전차는 냉전 초기 설계된 모델로 한때는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전차다. 하지만 현대전에 요구되는 생존성과 감지 능력, 네트워크 연동 능력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 전쟁 사례에서도 이 전차들은 주력 전차 간의 교전보다는 보병 지원이나 고정 목표 타격, 심지어 자폭용으로까지 운용되는 모습이 관측됐다. 기술의 진화 속도를 고려하면 이미 시대를 크게 벗어난 전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군에서 이와 비교 가능한 전차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과거에 운용되던 M48 계열이다. 이 전차 역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퇴역하거나 보조적 역할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 비교만 보더라도 캄보디아의 전차 전력이 한국군 기준으로는 이미 역사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장갑차 전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캄보디아군이 보유한 장갑차 역시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도입된 구형 모델이 주를 이루며 그 중에서도 BRDM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장비는 정찰용으로 설계된 차량으로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방호력과 화력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계와 보병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포병 전력으로 시선을 돌리면 숫자 차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한국군은 수천 문의 자주포와 견인포, 다연장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량의 화력을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다. 캄보디아 역시 자주포와 견인포, 다연장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한국에 비해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작다. 특히 캄보디아의 자주포 전력은 중국에서 도입한 차량형 곡사포가 주를 이룬다. 트럭 위에 122mm 곡사포를 탑재해 기동성을 확보한 형태지만 장갑 보호가 거의 없어 생존성은 매우 낮다. 포병은 적의 우선 타격 대상이 되는 만큼 방어력과 운용체계가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캄보디아군은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견인포 역시 구소련 계열 장비가 주력이다. 그중 M46 계열 평사포는 긴 사거리로 유명하지만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신속한 전개와 철수, 정밀 타격 능력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다연장 로켓포 전력에서는 수적으로 한국과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는 편이다. 이 가운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도입한 RM-70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 역시 설계 연식과 운용 개념을 고려하면 종합하면 캄보디아의 육상 전력은 구소련과 중국산 장비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보병 중심 군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과 산업 기반 속에서 최소한의 전력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고강도 현대전을 수행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부족하다. 반면 한국군의 육상 전력은 화력과 기동, 정보가 결합된 체계로 발전해 왔으며 단순 수치 이상의 질적 우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육상 전력의 격차는 해상과 공중 영역으로 넘어갈수록 더욱 극명해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두 국가의 해상 전력을 중심으로 왜 이 분야에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상 전력은 국가가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해상 교통로와 전략적 영향력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영역으로 들어오면 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로 벌어진다. 2025년 기준 두 나라의 해군 전력은 성격부터 완전히 다르다. 한국 해군은 원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국가 해군이다. 전체 보유 함정수는 200척이 넘고 이 가운데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상륙함, 소해함까지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각 함정이 맡는 역할이 명확하게 분화되어 있으며 이를 하나의 작전 체계로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연안 방어 수준을 넘어 해상 통제와 원거리 작전까지 염두에 둔 구조다. 반면 캄보디아 해군은 전통적인 의미의 해군이라기보다는 연안 경비대에 가까운 성격을 띈다. 전체 보유 함정수는 약 20척 수준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고속정과 상륙정 위주다. 구축함이나 호위함은 물론이고 잠수함이나 소해함 같은 핵심 전투함정은 전혀 없다. 해상 전투를 수행하기보다는 연안 순찰과 치안 유지, 제한적인 수송 임무가 주된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차이는 단순히 예산 문제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 해군 전력은 막대한 건조 비용과 함께 장기간의 운용 경험, 숙련된 승조원, 정비와 보급 체계가 동시에 필요하다.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가 독자적으로 이런 구조를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해상 전력 강화를 선택하기보다는 외부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 공백을 메우는 전략을 택해왔다. 그 중심에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군사 전략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레암 해군기지다. 이 기지는 수도 프놈펜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진 해안 인근에 위치한 시설로 최근 몇 년간 중국 자본을 통해 대규모로 정비되고 확장됐다. 시설 구조와 운영 방식이 중국 해군기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왔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초계함을 제공하는 등 해군 분야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최소한의 해상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국 해군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을 포기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외부 세력의 지원에 의존하는 순간 해상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캄보디아는 해군 전력을 대규모로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해상 방어와 원해 작전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대신 육군 중심의 최소 전력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의 방향성을 외부에 맡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해상 교통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로서
해군 전력을 국가 생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해왔다. 에너지 수송로와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안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며 원거리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해군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 차이가 두 나라 해군의 현재 모습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았다. 결국 해상 전력 비교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군함 숫자의 차이가 아니다. 한쪽은 스스로 바다를 통제하려는 국가이고 다른 한쪽은 바다를 관리할 권한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에 가깝다. 이 차이는 공중 전력으로 넘어가면 더욱 극명해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항공 전력과 방공 체계를 중심으로 왜 이 영역에서 격차가 사실상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항공 전력은 현대 군사력의 정점이라 불린다. 제공권을 장악하는 쪽이 전장의 흐름을 지배하고 지상과 해상 전력의 운용 방식까지 결정한다. 이 영역에서 한국과 캄보디아의 차이는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사실상 서로 다른 차원의 군대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은 1,500기 이상의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투기, 공격기, 수송기, 훈련기, 핵수임무기, 공중급유기, 각종 헬기가 포함된다. 이 수치는 단순한 보유대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작전을 하나의 종합체계로 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투기는 제공권을 장악하고 공격기는 지상 목표를 정밀 타격하며 수송기와 헬기는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이동시키고 특수임무기는 정찰과 조기경보, 지휘통제를 담당한다. 각각의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중전쟁 시스템을 형성한다. 반면 캄보디아의 항공전력은 약 20여 기 수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대부분 수송기와 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투기나 공격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항공전력의 주된 임무는 병력과 물자의 수송, 재난 대응, 제한적인 지원 활동에 머문다. 공중에서 적을 제압하거나 제공권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 차이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전투기 전력은 기체 구매 비용뿐 아니라 조종사 양성, 정비 인력 확보, 훈련 공역, 탄약과 부품 보급까지 모두 갖춰져야 유지된다. 캄보디아 공군은 이러한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설령 전투기를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캄보디아는 훈련기조차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후 외국으로부터 제한된 수의 훈련기나 경공격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헬기 전력에서도 격차는 크다. 한국은 수백 기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공격 헬기와 수송 헬기, 해상작전용 헬기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지상작전과 해상작전, 특수작전을 공중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반면 캄보디아의 헬기 전력은 소수에 그치며 대부분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도입된 기종이다. 공격용으로 특화된 헬기는 거의 없고 운용 역시 제한적인 범위에 머문다. 공중 전력에서 완전한 열세에 놓인 캄보디아가 그나마 의존할 수 있는 수단은 방공 전력이다. 캄보디아는 구소련제 대공포와 중국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방공망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도입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HQ-12가 핵심 방공 수단으로 언급된다. 이 체계는 최대 사거리 약 50km 수준으로 대공포나 휴대용 미사일보다는 훨씬 넓은 방어 범위를 제공한다. 하지만 HQ-12 역시 최신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차세대 체계로 대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전자전 환경과 스텔스 항공기가 등장한 현대 공중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제공권을 스스로 확보할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방공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방공전력 역시 항공전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지상 방공망과 공중 요격체계, 조기경보 자산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공중통제 능력으로 이어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상대가 공중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기가 극히 어렵다. 결국 항공전력과 방공체계를 종합해보면 한국은 공중에서 싸움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이고 캄보디아는 공중에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국가다. 이 차이는 군사력의 마지막 퍼즐을 결정짓는다.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요소를 종합해 왜 두 나라의 군사력이 단순 비교 대상이 되기조차 어려운지 결론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봤지만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다. 이 비교가 과연 같은 선상에서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기준에서 두 나라의 군사력은 단순한 우열 관계가 아니라 애초에 서로 다른 범주의 체계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한국의 군사력은 국가 생존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다. 인구와 경제력, 산업 기반 위에 병력 동원 체계가 얹혀 있고 그 위에 육상과 해상, 공중전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각 군은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합동작전을 전제로 훈련되고 정보와 지휘 통제 체계가 이를 하나의 전장으로 묶는다. 이는 단기 충돌뿐 아니라 장기전, 고강도 전면전까지 상정한 군사구조다. 반면 캄보디아의 군사력은 국가 존속을 위협하는 대규모 전쟁을 상정하기보다는 내부 안정과 제한적인 국경 방어에 초점을 맞춘 형태다. 병력 규모 자체는 결코 작지 않지만 동원 체계와 산업적 뒷받침이 부족해 지속적인 전쟁 수행 능력은 제한적이다. 장비 역시 구소련과 중국에서 도입한 구형 체계가 중심을 이루며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네트워크화된 전투 수행 능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차이는 전략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은 자주 국방과 동맹을 병행하며 독자적 전력 강화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반면 캄보디아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특정 강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 공백을 메우는 방식을 택했다. 해상과 공중전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선택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중요한 점은 이 비교가 곧바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두 나라의 군사력 차이가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군사 경쟁이나 대결 구도는 성립하기 어렵다. 한국은 동북아의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고도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이고 캄보디아는 자국의 경제 발전과 내부 안정이 군사력보다 우선되는 국가다. 출발점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2025년 기준 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 비교는 누가 더 강한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국가가 처한 조건과 선택이 군사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다. 한쪽은 스스로 전쟁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로 진화했고 다른 한쪽은 전쟁을 피하고 외부 균형 속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 좁혀지기 어렵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두 나라의 군사력은 비교의 대상이기보다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국가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론일 것이다.